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암고등학교 국어교사 고은혜입니다.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다들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잘 보시고 공책에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교과서에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이전에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사랑받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소월이라는 호 때문에 여자인 줄 알았다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김소월의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남자죠.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여성적인 어조로 민요적 율격을 잘 살려서 표현한 시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는 일단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정리하면 작품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시를 분석하기 전에 전체 시를 영상을 통해 감상해보고 1년씩 보도록 할게요.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뒤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 기다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일단 1년부터 보면 일행에 바로 처음부터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립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립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처음부터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그리움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화자의 감정이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립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립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는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마음속으로나 그 머릿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그걸 입 밖으로 이렇게 딱 내는 순간 그 감정이 더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화자도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고 그 생각만 했는데도 더 그리움이 사무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면 1년 잘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여기에 있는 이 하니가 원래대로라면 사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럽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 다음에 그리워,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울 텐데 이 시에서는 그립다 말을 할까 그리고 하니를 내려서 행을 바꿔서 하니 그리워라고 이렇게 하니라는 요 단어를 밑으로 내려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쓴 건 의도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할까 해서 한 번 더 끊고 그렇게 하니까 더 그립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행을 끊어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간걸침이라고 해요. 행간걸침.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거리감을 한번 주는 거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고 한번 쉬고 하니 그리워. 그래서 화자의 어떤 망설임을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걸침은 의도적인 어떤 표현법이다 라고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간걸침을 쓴 이유를 여기 같이 정리를 해보면, 잠깐만요, 펜이 행간걸침을 쓴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화자의 망설임을 극대화시켰다. 펜이 저 마음대로 안 됐네요. 다시 써볼게요. 화자의 망설임을 극대화시켰다. 펜이 잘 말을 안 들어서 글씨가 좀 엉망이 됐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화자의 망설임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화자는 1년부터 계속 내적 갈등과 망설임을 느끼고 있죠. 그냥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다시 더 한번이라고 해서 이걸 말줄임표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쵸? 이 말줄임표를 씀으로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미련이라든가 또 여운 이런 걸 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그래서 계속 1년과 2년에서는 어떤 내적 갈등, 그래서 망설임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년에 볼게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3년에 보면 여기서는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까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우리 일반적으로 까마귀의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까마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까치랑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까치 같은 경우에는 까치가 울면 뭐라고 하죠? 반가운 손님이 뭐 찾아온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이 뭐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까마귀는 이제 그 반대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까마귀는 어둡고 또 슬프고 그런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까마귀가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넘어갔네. 여기에서도 까마귀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까마귀가 나오는데, 이 까마귀가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 다시 설명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대상, 자연물, 이런 거를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까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가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다.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보세요. 서산은 해가 진다고 지적인데, 해가 진다는 건 지금 시간적인 흐름으로 저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까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거는 좀 이 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같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 강물, 뒤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다려. 이번 사연에서는 또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강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강물. 아까 3년에서는 까마귀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강물도 지금 어디를 계속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까마귀처럼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계속 아까부터 까마귀도 재촉하고 강물도 재촉하고 하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더 안타깝고 더 그리운 감정을 느끼겠죠. 그래서 까마귀와 강물은 둘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이 강물도 아까 까마귀처럼 뭐라고 하느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아까 그 까마귀와 지금의 이 강물이 둘 다 이별을 재촉하는 어떤 존재로 객관적 상관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물이 흐르는 건 흐르는 물이라고 나와 있죠. 흐르는 물. 물이 흐르는 건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별도 어쩔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행을 보시면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흐릅디다려 라는 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행에서는 방언, 우리 방언 배웠죠.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흐릅디다려는 흐릅디다 그려의 평안북도 방언이에요. 흐릅디다 그려. 흐릅디다 그려. 흐릅디다 그려. 흐릅디다 그려. 예, 평안북도 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마지막 행에 계속 리을이 사용되고 있어요. 리을이 어디 있나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도 리을, 또 리을, 리을, 여기도, 여기도. 우리 문법 시간에 같이 배웠었는데 뭐 중학교 때도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리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음이라고 하죠. 유음,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한다는 거 배웠죠. 유음을 씀으로써 어떤 리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유음이 그쵸? 그래서 리듬감을 나타내고 그리고 리을이라는 이 소리 자체가 어떤 강물의 흐름을 강물이 흐르는 어떤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사연이 끝났는데요. 결국에 지금 보시면 앞에 1, 2연으로 가면 이 앞에 여기 지금 1년과 이렇게 2연까지 여기에서는 어떤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내면 심리. 그쵸? 어떤 그리움의 그런 정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 말을 할까 말까 아니면 그냥 갈까 말까 이러면서 내면 심리가 많이 드러나 있다면 여기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4년까지는 어떤 외적인 상황 여기다가 쓸게요. 어떤 외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까마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강물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어조를 보면 김소월의 시인의 시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여린 어조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그 이별을 저항하고 거부해보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3년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적입니다 같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지적입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지적입니다 라는 이 표현 그리고
사연에 흐릅디다려 같은 이러한 표현, 이 두 가지 특히 이런 종결어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지적입니다 같은 표현을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인다 라든가, 아니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른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시에서처럼 지적입니다 라든가 아니면 흐릅디다려와 같은 종결어미를 쓰면 훨씬 더 표현이 부드럽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에서는 성경 후정의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선, 그다음에 뒤후 자를 써서 먼저 경치를 말하고 나중에 후정이니까 나중에 정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리 그 전통적인 고전 시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여기 1, 2연. 여기 1, 2연에서는 아까 계속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3년하고 4연, 아까 뒤에 3년하고 4연에서는 뭐 까마귀도 나오고 강물도 나오고 이렇게 경치 그리고 어떤 외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특이하게 선정후경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1, 2연이 선정이에요. 선정. 그리고 뒤에 3, 4연. 3년하고 4연. 여기 3년하고 4연. 여기 이렇게 두 연이 후경. 후경. 여기다 그냥 같이 쓸게요. 그래서 먼저 정서를 이야기하고 1, 2연에서 그다음 나중에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1년하고 2연이 그렇고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3년하고 4연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에서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시행 배열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 1년하고 2연을 보도록 할게요. 한 행, 우리가 이 한 줄 한 줄, 이 한 줄 한 줄을 한 행이라고 하고 여기 이 세 줄을 다 합쳐서 1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잘 보시면 1년을 볼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게 1년인데 이 1년에 1행 첫 번째 줄 그립다, 여기가 한 음보를 이루고 있어요. 음보라는 건 이렇게 띄어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음보를 제가 한번 나눠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래서 한 행에 이렇게 한 음보씩 이루고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렇게 한 행에 1음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을 보도록 할게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이번에는 한 줄에 이렇게 3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1, 2연하고 뒤에 3, 4연이 지금 시행 배열이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다시 보시면 1, 2연은 시행의 길이가 세 글자 그립다 라든가 길어봤자 하니 그리워 라고 이렇게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그런데 3년 같은 경우에는 세볼까요? 한 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까마귀까지 들의 까마귀 하면은 거의 한 12글자 정도로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이 호흡과도 연관이 되어서 앞부분은 비교적 느리게 읽어요. 예를 들어 10초 안에 이 한 행을 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초 안에 그립다 라고 천천히 읽어도 되는 반면에 이 뒤에 3, 4연 같은 경우에는 10초 안에 만약에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읽어야겠죠. 그래서 느리게 읽는다는 건 화자의 어떤 그런 망설이는 내면적 갈등 이런 걸 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또 이에 비해 낭독의 속도가 좀 높아지면 떠나기를 재촉해서 이별의 정환을 이렇게 심화시키는 그런 외면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시행의 배열은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행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교과서 43페이지 2번에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소가로 2번. 그래서 이거는 종이 쳐버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설명 정도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됐고요. 우리 그러면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년. 아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는 요 1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립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망설여하는 그런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었고, 그 다음에 2연에서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 부분이었죠. 망설임 드러나고 있죠. 말줄임표도 썼고, 그 다음에 그냥 갈까 말까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년에서는 아까 누가 나왔었죠? 까마귀 나왔었죠. 서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까마귀, 아까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이것도 같이 공부했고, 마찬가지로 사연에서도 등장하는 게 있었죠. 바로 뭐였어요? 강물이었죠. 그래서 까마귀와 강물 둘 다 떠나기를 재촉한다. 재촉하고 여기도 재촉하고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앞에 1, 2연, 요 1, 2연에서는 선정이라 그랬죠? 먼저 어떤 이별의 내면적인 상황을 먼저, 정서를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먼저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 4연에서는 후경, 뒤 후자를 써가지고 이별의 어떤 외면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오늘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 작품은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노래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아쉬워했잖아요. 망설이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쵸? 2번.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자연물, 즉 객관적 상관물은 까마귀 하나이다. 맞아요? 아니죠. 아까 우리 객관적 상관물 배웠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은 까마귀하고 하나가 더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강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렸어요. X. 자, 그 다음에 3번. 이 작품은 선정 후경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맞다 그랬죠? 먼저 정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작품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행 배열이 유사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전반부 1, 2연에서는 시행 배열이 한 행의 이름복식이었는데 우리 3, 4연에서는 한 행, 한 줄에 거의 3원부씩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우리 같이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확인 문제까지 다 잘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4개 다 잘 맞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